여행 중에 뭐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빈도도 꽤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걸렸을 때 위험성도 높다고 하면 사실 뭐니 해도 말라리아가 가장 위험할 것 같고요. 이 말라리아를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빈도가 1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은가요? 적은 것 같은가요? 꽤 많죠. 네. 이때 감염내과 전문의치라서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쏙닥쏙닥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송경호입니다. 저는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석혜리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는데요. 코로나로 묶여있다가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감염병, 뭔가 예방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어느 지역에 가느냐, 어느 시기에 가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큰 이유는 결국에 그 나라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 계속 있는 병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시점과 나라를 정하시면 이제 그곳에는 어떤 감염병이 도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정보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속하실 수 있는 거는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서는 나라별로, 시기별로 주의해야 될 감염병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혼자 공부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사전에 전문가를 만나서 감염내과 전문의, 여행의학 클리닉 이런 것들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네. 언제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도 네. 환자들 볼 때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비행기 표 구하시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최소 2-3달 전, 길게는 6개월 전에도 끊을 텐데 생각해보면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비행기표 끊는 시점에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여행객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도 예약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요. 실제 같이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도 이게 꼭 필요한 항열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못해서 여행 일정에 지장을 미칠 정도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3달 전에는 준비를 하는 게 좋고 예방접종을 한 뒤에 면역력이 형성되려면 최소 열흘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시접종이 어려운 예방접종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달 전쯤 감염내과 외래를 방문하고 거기서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또 주의사항 등을 듣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외 감염병 나우 홈페이지를 실제로 보고 와서 본인이 이제 이것 놔달라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항열 백신을 접종을 하러 왔는데 저희 병원은 안타깝게도 항열 백신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예방 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방접종 가능한 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예방접종 관련된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거기 보시면 항열 접종이 가능한 기관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보시고 예약하시면 좋고 특수한 예방접종들 몇 가지는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몇 군데 정해진 기관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3달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들을 찾아보시고 적절한 의료기관 예약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인예방접종 인증기관이라는 곳에는 이제 장티푸스나 항열 예방접종이 아마 가능할 수 있고 이 장티푸스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요. 보건소도 이제 약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수급 상황이 매번 달라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해외여행 가기 전에 이제 예방접종 말고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병이 있으신 분들을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행자 설사 또는 가서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아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즉시 적절하게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성분명과 이제 상품명을 동시에 적어서 이제 메모지를 들고 다니시거나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사진 등을 이제 찍어서 혹시나 필요할 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여행자 설사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해외여행 감염병보다는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비급여지만 이제 항생제를 이제 사전에 처방받아서 갈 수도 있고 열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지사제 등을
복용하면서 볼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소화제, 이제 지사제, 진통제, 진통소염제 등은 가시는 일정에 맞추어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기간을 고려해서 준비해 가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에 이제 가장 많이 걸리거나 또는 가장 위험한 감염병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곳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말라리아도 있고요. 똑같이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것 중에 황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모기에 물려서 황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간이 안 좋아지면서 황달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황열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병을 많이 걸리느냐, 어떤 걸 예방할 수 있느냐는 지역마다 이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아프리카 를 생각해 보면 주의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 황열, 말라리아, 그리고 모기에 물려서 걸릴 수 있는 다른 병들, 그리고 수인성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제 물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으로도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대표적인 게 황열과 말라리아인데요. 황열은 백신을 맞으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료제는 별로 없는데 예방약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황열이 유행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입국 시에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황열 예방접종을 맞아야 입국이 가능하고요.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 예전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던 것을 여행하는 기간을 전후해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씩 먹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린 모기에 물리더라도 실제 발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이라고 부르고요. 이 예방약이 효과가 아주 100%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최소 5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어서 예방약도 준비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먹는 걸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여행자 설사, 장티푸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여행자 설사의 경우에는 사실 불편은 하지만 치명적이거나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드실 때 이제 끓여 먹거나 또 내가 조리해서 먹거나 아니면 뭔가 포장이 되어 있고 껍질이 있는 과일 이런 걸 드시는 것들이 대부분 안전하고요. 반대의 경우 껍질이 이미 까져 있는 많이 외부에 노출된 음식이라던가 깨끗하지 않은 수돗물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먹는 걸로 걸리는 것이긴 하지만 음식이 바로 오염되는 건 아니고요. 현지인들 중에 장티푸스를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지 않고 혼자 낳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균 상태가 되는데요. 그분들과 접촉이 있거나 그분들이 조리한 음식을 먹게 되면 감염이 가능합니다. 한 군데서 오래 했던 식당이나 사실 호텔 식당은 대부분 안전한데요. 그 식당의 요리사가 장티푸스 보균자면 그 나라에서도 계속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안전하지만 시장 가판 이런 곳들에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계획, 자유로운 배낭여행을 할 계획 이런 경우에는 장티푸스 백신을 꼭 맞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수막알균 감염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수막알균은 지역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보균된 환자 또는 이제 보균자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좀 밀접한 접촉이 있고 수막알균이 유행하는 지역 시기에 갈 경우에는 수막알균 백신도 함께 맞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안타까웠던 사례가 황열 같은 경우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백신을 맞고서 감염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면역 저하자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진료 보면서 조금 당황했던 것이 지역마다 약제의 내성 분포가 조금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제가 있고 매일 먹는 약제가 있는데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약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제 곤란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을 고르는 거는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약제 내성이라던가 감염병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먼저 가셨던 분들은 안 했는데 나는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매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기억나시는 것 중에 네. 혹시 말씀 나누시고 싶은 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 일 때문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 6번, 7번 이렇게 아프리카에 다니셨고, 앞에 5번은 예방약을 다 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시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기도 귀찮고, 이게 여러 번 다니시다 보니 이제 뭔가 두려움도 좀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안 먹고 다녀오셨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귀국을 하셨고요. 귀국한 뒤에 열대열 말라리아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 치료까지 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치료 후에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진 않았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 분들이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 필요 없다, 이제는 주변에 걸린 사람들 약 먹으니까 금방 낫던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라리아를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빈도가 1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은가요? 적은 것 같은가요? 꽤 많죠. 네. 네, 감염내과 전문의치라서 1000명에 1명, 또 좀 더 극단적으로 10,000명에 1명이라면 이건 거의 안 생기는 일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1000명에 1명이면 비행기 한 3대 뜨면 1명씩 걸려오는 곳이고, 그 정도면 여행 금지 국가 또는 여행 제한 국가로 나옵니다. 특히나 치료제가 없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열대열 말라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말라리아는 사망자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생기는 말라리아들은 걸렸을 때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도 합병증이나 후유증 생기는 경우들이 대단히 흔하고요. 그걸 50% 줄여준다면 다른 영양제나 이런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연히 열대열 말라리아 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네. 남았었는데, 저 경우는 10대 후반 청소년이었는데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떠나서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려서 왔는데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중증 말라리아고 이제 의식이 조금 없었던 상황이라서 네. 가족 모두 너무 침울해 있던 상황에서 다행히 약제를 빨리 구해서 일단 투여가 되면서 한 3일 만에 깨고.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약해져서 회복되는데 한 한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제 감염되는 경로 중에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상처가 생겼을 때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든 똑같이 있는 게, 상처 생겼을 때 파상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5번에서 6번 정도 소아 필수 예방접종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름은 알지만 실제 파상풍 환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다치면 병원에 가는 게 쉽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내가 파상풍을 예방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담당 의사분들이 알아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는지 물어보고, 예방접종력이 불분명하면 예방접종이나 면역글로불린 등 파상풍이 생기지 않는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고, 해외여행 중에 다치게 되면 사실 병원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중간하면 병원에 안 가겠죠. 병원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조치를 해줄지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맞는 거고요. 10년 동안 효과 있는 약이니까 사실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파상풍 백신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파상풍이랑 디프테리아. 하나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이레가 있는데요. 사실 성인은 여태까지 이제 권고사항이 파상풍, 디프테리아였는데, 사실 백이레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인들은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맞을 때 그 백이레가 포함된 백신을 맞으면 특히 추천드리는 게 이제 가임기 여성과 이제 60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혹시나 파상풍 백신을 맞게 될 경우에는 백이레가 포함된 백신을 맞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중에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빈도도 꽤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걸렸을 때 위험성도 높다고 하면 사실 뭐니 해도 말라리아가 가장 위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을 한 번 맞는 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큰 저항이 없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약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였던 거를 대단히 소량을 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한 알 먹는 예방약은 원래 하루에 4번 먹는 치료제인데, 그거를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 이제 부작용을 우려할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반 정도를 예방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꼭 예방약을 준비해서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방이 가능한 것들만 말씀드리느라 예방 접종이나 예방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기 안 물리면 되는 거죠. 모기 기피제, 벌레 퇴치제 이런 것들을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서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꼭 모기 기피제, 벌레 퇴치제를 정해진 간격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여행 갔다 오면 언제까지 이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감염병을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열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병력 청취라고 이제 왜 열이 났는지를 그날을 기준으로 하루, 이틀, 3일씩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물어봐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주, 2주 여행력 이렇게 여쭤보면은 한 달 전에 여행력을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있는데요. 이제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최대 1, 2개월 정도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혹시나 이제 그 이후에라도 열이 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 여행력을 꼭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오시면 단순하게는 그러니까 여행 준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전에 준비를 다 시작을 해야 되고, 여행 다녀온 후에도 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이제 여행 후 2개월까지는 뭔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이게 해외여행과 관련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 병원에 갈 정도로 몸이 아프실 때 특히나 문제겠죠. 병원에 가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해외여행력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별해야 될 병들을 잘 진단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오히려 반대로 다른 병인데 해외여행 때문에 그 질병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는. 그럴 수 있죠. 그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 능력에 따라서 잘 진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를 찾아가야겠죠. 감염병 전문가, 감염내과 의사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여행 가시기 한 2달에서 6달 전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하실 테니까요. 그 해외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2달 전 이전에는 해외여행과 관련돼서 진료를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또 본인이 원래 평상시에 앓고 있던 병이 있다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다니시던 과의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해외여행을 어느 기간 동안 다녀올 텐데 어떤 약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질병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절할지도 함께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한두 달 이후에 이제 병이 걸리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인은 열이 나는 겁니다. 이제 감염병은 어느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일단 증상 징후가 이제 심해져서 감염이 진행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열이 나고 춥고 떨리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혼자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증상으로 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 그때는 대부분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 특히 해외여행 갔다 2달 이내에 열이 나면 꼭 여행력을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 설사 이런 것들도 이제 여행자 설사 같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병들은 대개 2, 3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주, 3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 또는 지속되는 복통, 다른 곳의 불편 이런 것들이 뭔가 점차 좋아지질 않고 나빠진다. 그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고 병원에서는 꼭 해외여행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